안녕하세요. 다들 10분 사탐 첫 사회문화 강의 보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뒤 이은 바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꼭 안 보신 분들은 앞선 강의 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 1단원의 우리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챕터 3와 4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과 그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단원도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적 연구부터 살펴보면 이 양은 우리 수량을 많이 해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즉 우리 양적 연구의 전제는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라는 이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듯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방법이 같기에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실제 증명을 통한 실증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과 실증적 연구에 대해 해당하는 개념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의 특징이라 함은 우리 수치랑 통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때문인데요. 우리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예를 들어 보면 착하다라는 착한지 안 착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착하다라는 말 자체는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는지 많이 하지 않는지 혹은 부모님이나 친구 관계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착하다라는 변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치화하고 통계적으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도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우리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일반화까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다. 우리 바로 다음 단원에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로 넘어가면 이번에 질적 연구는 당연히 양적 연구와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질적 연구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적인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고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방법론적 이원론과 실증적 연구를 기억했듯 방법론적 이원론과 해석적 연구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연구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있는데 먼저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으로는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그리고 직관적인 통찰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그 상황, 그 맥락 속에서 각각의 규정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헤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와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방법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요. 질문지법은 먼저 구조화된 연구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표준화된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조화되고 표준화되었다라는 말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똑같은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설문할 때 뭐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뭐 이런 것처럼 통계 처리에 유용하게 1, 2, 3, 4, 5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죠. 그에 따라서 이 모집단과 표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이야기한다면 표본은 부분의 집단을 이야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A라는 고등학교라면 전국의 고등학생은 우리 전체 집단인 모집단이 될 거고요. 그 속에서 A라는 고등학교만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는 표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질문지법은 요새
뭐 구글 독스라든지 네이버 폼 같은 걸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험법을 보게 되시면 실험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이어서 준비한 문제도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일단 실험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험법은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 파악을 주로 하는 연구입니다. 선생님, 독립변인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독립변인은 우리가 원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속변인은 당연히 그 원인에 따른 결과 변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 당연히 커피라는 변수가 독립변인,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요. 수면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은 바로 종속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우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만 존재합니다. 실험 집단은요, 우리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제 집단은 독립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 독립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 그러면 우리 아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면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할 텐데, 그럼 커피를 마시게 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커피를 마시지 않게 한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우리 독립변인을 처치했느냐 처치하지 않았느냐로 구분한다라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실험법은 이로 인해서 인과관계 파악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라는 많이 마시고 안 마시는 집단 이렇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말고도 그 사람이 어떤 핫식스나 뭐 이런 다른 음료를 마신다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혹은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다거나 이런 통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넘어와서 면접법은 직접 우리가 대면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면접은 우리가 면접자와 우리 면접을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물어봄으로써 깊이 있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지만 당연히 면접 준비하고 이러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보실 텐데 참여관찰법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제 삶에 들어가서 보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행청소년이 왜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삶에 들어가 봐서 직접 그 속에 참여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비구조화됐고 또 비표준화된 연구겠죠. 왜냐하면 어떤 설정을 가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는 연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라는 특징, 실제성이 높다라는 특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 우리가 진짜 그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인해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 및 통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검색이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죠. 즉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문헌 연구는 우리가 직접 얻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어떤 통계 자료 혹은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2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약간 이렇게 시간과 비용도 줄여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문화의 연구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회문화 현상 탐구 태도와 같은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긴 하지만요. 문제로 나왔을 때 정확한 개념을 모른다면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성찰적 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내면에 담긴 의미나 인과관계 등에 주목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요. 객관적 태도는 우리 쉽게 사회 연구자의 어떤 주관이나 편견을 당연히 배제해야겠죠. 즉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비판에 대해서 허용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적 태도는 우리 상대주의적이라는 말, 문화 상대주의 우리 뒤이어서 우리 배울 때도 많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 통합사회를 공부한 친구들은 문화 상대주의란 말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상대주의라는 말은 우리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그 사회의 맥락이나 배경과 같이 어떤 사회문화 현상의 맥락이나 배경에 주목해서 연구하는 태도를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갖춰야 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또 가설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성과 같은 연구 자체를 설계할 때는 당연히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또 결론을 도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배제된, 즉 연구자의 가치가 중립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에 이거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연구 윤리 부분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 연구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연구를 할 땐 당연히 연구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 연구 대상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서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사후에라도 연구 대상자에 대한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연구자의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고 또 연구자의 어떤 익명성을 보장해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절대 연구를 할 때 자료를 위조나 변조, 즉 조작을 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연구 윤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이제 공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개인의 이익과 관련 없이 즉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작년 2021년 우리 3월 교육청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오답률도 매우 높았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가 이런 추세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연구 주제를 보시면 고등학생의 일기 쓰기와 언어 능력 간의 일기 쓰기라는 변수,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이러한 관계를 파악할 텐데 연구 가설은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언어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 수집 방법 매우 중요하죠.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측정했대요. 즉 표준화된 검사지에서 우리는 질문지를 이용했구나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그럼 우리 일단 각각의 보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려면 일단은 실험법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질문지법에 해당하고 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일단 의미 뭐였죠? 그죠? 우리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내용은 틀린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측정했대요. 그러면 원인이 일기를 쓰는지고요. 그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 어떻게 됐는지니까 결과 변수죠. 그래서 원인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인, 결과 변수를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거 디귿 리을은 서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오답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라고 해서 우리 분석 결과를 한번 추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학생은 전체 390명분에 그리고 높은 사람, 우리 언어 높다라는 가설을 세웠으니까 높은 사람인 3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은 전체
610명 중에 점수가 높았던 사람은 320명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뭐 곱하기 100 해가지고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사회문화현상 이 표와 관련해서 이런 계산 관련해서는 우리 더 쉽게 우리 반을 떼어보면 딱 비교를 해도 당연히 여기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설은 수용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앞에 390분의 310, 610분의 320 이건을 통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을 먼저 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판단하기, 비교하기 쉽게 우리가 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고요. 지금 가설도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는 우리 방법론적 이론론이고 실증적 연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당연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질적 연구에 속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문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지 않게 3번이라고 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사례를 통해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답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갑은요, 중학생의 팬덤 활동이 소비 행태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더니 갑은 연구 대상 중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일단 질문지를 조사를 했대요. 일단 동의를 받았으니까 잘했죠. 그 후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으면 당연히 안 될 텐데 이 부분도 체크해 둬야 되고요. 특정 학생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대요.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설이 수용되었다. 이후 갑은 방송에 출연하여 연구 결과를 설명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답을 3번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라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1단원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아시죠? 그래서 강의 영상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꼭 1단원 내용 제일 중요하니까 학습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